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부채를 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부채는 빚이라고 그랬죠. 그죠? 빚. 나중에 갚아야 될 의무를 말한다. 그래서 180페이지에 보시면 180페이지에 부채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이것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부채는 과거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어서 거래나 사건이 있어서 현재 기업이 부담하고 있으며 그 이행에 대하여 회사의 경제적 가치의 유출이 예상되는 의무이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과거에 어떠한 일이 있어서 회사에서 갚아야 될 의무가 생겼다. 되셨나요?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부채도 1년 안에 갚아야 되면 유동부채, 1년 넘어서 갚아도 되면 비유동부채, 이렇게 1년을 기준으로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유동부채 보시면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를 유동부채라고 한다. 종류가 쭉 나오는데요. 거기는 종류만 열거를 해놨고 한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그래서 이제 상세하게 개정 과목이 나와 있어요. 182페이지에 가시면 첫 번째 나오는 게 매입 채무. 자, 매입 채무가 뭐였었죠? 우리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한 번씩은, 그죠? 매입 채무는 매입, 제가 그런 얘기 했죠. 매입이나 매출이라는 말은 거의 대부분 뭐에다만 쓴다고 그랬어요? 거의 대부분이 재고자산에만 거의 쓰여요. 자, 그래서 재고자산이 아닌 경우에는 매입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뭐라고 거의 대부분 쓰냐면 구입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리고 재고자산이 아닌 경우에 매출은 매출이라는 말보다는 매각이라는 말을 쓰거나 처분이라는 말을 대부분 써요. 그래서 외인 매출은 재고자산에만 발생되는 거다 보니까 상품이나 원재료나 재고자산을 외상으로 매입하면 외상 매입금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을 외상으로 매출하면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매입하면서 발생된 부채를 매입 채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매출하면서 발생된 채권을 매출 채권이다 이렇게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랬을 때 매입 채무에는 크게 두 가지죠. 뭐가 있죠? 외상 매입금하고 지급어음하고 두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자, 외상 매입금은 재고자산을 외상으로 그냥 침해서 그냥 외상으로 매입해 왔을 때 갚아야 될 빚을 뭐라고 얘기해요? 외상 매입금. 자, 재고자산을 외상으로 사오려고 했는데 얘랑 나랑 안 친해. 그래서 얘가 돈 언제 줄 거야? 라고 증서를 발행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음이라는 증서를 발행해 줬을 때 지급어음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요 반대되는 개념으로 매출채권도 우리 앞에서 했었죠? 뭐뭐 있어요?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움이 있었다. 자, 이렇게 했었죠. 기억나시죠? 자, 그 얘기가 나와 있는 거라서 뭐 크게 설명을 더 할 건 없을 것 같네요. 다음 밑에 내려오셔서 미지급금, 미수금 이런 게 나와요. 자, 미지급금은 얘네예요, 얘네. 재고자산 이외의 것들을 구입하면서 발생된 빚을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미지급금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재고자산이 아닌 걸 매각하거나 처분하면서 받을 권리가 생기면 얘는 미수금이라고 하라고 했죠. 되셨나요? 그래서 재고자산 이외에 물품을 구입하고 갚아야 될 빚을 미지급금, 재고자산 이외의 물품을 매각하거나 처분하고 받을 돈을 미수금. 자, 그래 놓고 거기 내용 중에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진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로 헷갈려 하는 것들. 회사가 상거래 이외의 활동에서 어음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지급어음 계정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뭘로 해야 된다고요? 미지급금으로 해야 됩니다. 자, 요게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재고자산 이외의 물품을 구입하고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하면 지급어음이 아니라 미지급금으로 하셔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예요. 요거 얘도 똑같아요. 재고자산 이외의 물품을 매각 처분하고 어음을 받으면 미수금으로 하셔야 됩니다. 받으러 음 아니에요. 자,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다음에 나오는 게 단기 차입금이네요. 차입은 빌려오다 이랬었죠? 차입금 그러면 빌려온 돈. 근데 내가 이거를 언제 갚을 거냐에 따라서 1년 안에 갚을 거면 단기 차입금, 1년 넘어서 갚기로 했으면 장기 차입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반대되는 개념은 뭐가 있어요? 돈을 빌려주다 그러면 대여금 그랬고 1년 안에 돌려받기로 하고 빌려주면 단기 대여금, 1년 넘어서 돌려받기로 하고 빌려주면 장기 대여금 그렇게 얘기를 했었네요. 다음 넘어가셔서 183페이지에 미지급 비용이 나오네요. 자, 이거는 미지급 비용은 뭐예요? 비용이 발생은 했는데 아직 못 줬다 이런 경우였었죠. 자, 그래서 이거는 거의 대부분 언제 나타나게 돼요? 대부분이 결산일 날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서 임차료를 항상 다음 달 5일 날 지급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라면 1월분 임차료는 2월 5일 날 지급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근데 이게 1월부터 11월까지는 문제가 안 생겨요. 그죠? 왜? 어차피 같은 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그러면 얘는 11월분은 12월 5일 날 지급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되는 거죠. 12월분은 언제 지급해요? 다음 연도 1월 5일 날 지급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임차료는 예를 들면 얘가 2020년이라고 하면 자, 이 12월분 임차료는 2020년분이에요? 2021년분이에요? 2020년분이잖아요. 그러면 올해치 비용이니까 올해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12월 말일 날, 12월 31일 날 뭘로 해놓으라는 거예요? 임차료라는 비용이 발생은 했는데 아직 못 줬다. 그래서 미지급 비용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간단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거 몇 번째 한 거예요? 이거 지금 한 4번 한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반대 개념도 한번 보죠. 뭐 임차료를 내는 입장이 있고 건물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건물주 입장에서는 1월분을 언제 받고 2월 5일 날 받겠죠. 2월 5일 날. 마찬가지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12월분은 다음 연도 1월 5일 날 받기로 했는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 임대료가 2020년분 수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돈을 받지 않았어도 12월 31일 날 뭘 해주자는 얘기예요? 임대료가 발생은 했어요. 그쵸? 근데 아직 못 받아서 내년 1월 5일 날 받을 거다. 그러면 미수 수익이라고 해주시라는 얘기. 되셨나요? 자, 이게 거기 나와 있는 미지급 비용에 대한 설명인데 여러분들 밑에 참고해 보면 자, 참고 한번 봐보세요. 이거를 뭐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고 안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세무시험에서 한번 이걸 구분하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미지급 금과 미지급 비용은 다릅니다. 미지급 비용은 달라요. 자, 무슨 차이가 있냐면 미지급 금은 날짜가 확정된 거예요. 그래서 확정된 부채를 미지급 금이라고 얘기하고 미지급 비용은 일반적으로 미확정,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여러분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맨 마지막 줄에 보세요. 쉽게 생각하면 미지급금은 확정 부채이고 미지급 비용은 아직 진행 중인 미확정 부채로 생각하시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써 있죠. 세무 나중에 요거 끝나고 세무 교재 나가서 거기에 보면 그런 문제가 한 번씩 나와요.
저도 한 번밖에 못 본 것 같은데 급여를 다음 달 10일 날 지급하기로 했어요. 결산일 날. 그럼 다음 달 10일 날 줄 거라고 확정이 돼 있는 상태죠. 그러면 미지급 금을 써야 돼. 자,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서 미지급 금과 미지급 비용은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거기 1번, 거기 설명 나와 있는 거 잠깐 보세요. 미지급금은 타인과의 거래에서 구입한 재화 등에 대하여 아직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금액 중에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무를 말한다. 자, 미지급 비용은 단기에 비용이 발생했으나 아직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는 비용을 말한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참고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6번에는 이제 선수 수익 선급 비용이 나오네요. 자, 요것도 했던 내용인데. 자, 다음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건물주예요. 건물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인데, 어떤 세입자가 들어와서 2020년 5월 1일 날 와서 자,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대료를 1년치를 미리 받은 거예요. 그러면 자, 건물주 입장에서는 1년분 임대료 12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볼게요. 자, 그러면 5월 1일 날 건물주 입장에서는 대변에 임대료를 받았다. 120만 원. 그런데 뭘로 받았다고요? 현금으로 받았어요. 120만 원. 자, 요렇게 회계 처리를 해놨었는데 쭉 지나가다가 이제 결산일이 된 거예요. 결산일 날 봤더니 이 임대료가 전부 다 올해치 벌은 게 아니죠. 올해치 수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임대료의 일부분, 언제 거? 내년분을 올해치 수익에서 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변으로 뭐를 빼요? 임대료를. 자, 몇 개월치를 빼야 되죠? 내년분은 4개월치죠. 그러니까 40만 원을 빼줘야 돼. 그리고 얘는 수익에서 왜 뺐니? 내년치를 미리 받아놓은 거다. 그러면 뭐라고 해요? 선수 수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조심하실 게 얘는 부채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맡아놓은 거니까. 자, 그러면 선수 수익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선급 비용이 나와요. 선급 비용은 비용인데 미리 지급한 거예요. 자, 비슷한 예로 이런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회사에서 2020년 8월 1일 날 우리 건물에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1년분 화재보험료를 다 낸 거예요. 현금으로. 그러면 1년분 화재보험료 120만 원을 바꿔볼까요? 여러분 계산하기 편하라고 제가 120만 원을 하는 건데 문제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이렇게 가면. 자, 1년분 화재보험료 6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8월 1일 날은 보험료 낸 거니까 보험료라고 처리를 하겠죠. 얼마? 60만 원. 뭘로 지급했어요?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죠. 자, 그래 놓고 결산일이 쭉 지나다가 결산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 보험료 60만 원이 전부 다 올해치 비용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내년치 비용은 내년으로 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험료의 일부를 소멸을 시키는 거죠. 얼마를 빼면 되죠? 내년분이 몇 개월치예요? 7개월치예요. 그죠? 그러면 60만 원이니까 한 달에 얼마 꼴로 하면 되죠? 5만 원 꼴로 하면 되잖아요. 5만 원. 그러면 5만 원씩 7개월치가 내년분이에요. 그래서 얘를 35만 원을 빼다가 얘는 보험료에서 왜 뺐니?
내년치 비용을 미리 지급한 거야. 그래서 선급 비용 35만 원. 자, 요거는 내가 맡겨놓은 거니까 자산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죠? 자, 이제 잘 보세요. 여태까지 여러분한테는 계속 이렇게 처음에 수익을 받았을 때 수익으로 처리하는 방법하고 처음에 지급할 때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되셨나요? 그런데 시험에 처음에 받았을 때 수익으로 처리를 안 하는 방법도 있고 비용으로 처리를 안 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걸 좀 설명드릴 텐데 자, 잘 보세요. 요 옆에다가 할 텐데 자,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다룰 건데 회계 처리 방법이 좀 다른 방식을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얘는 처음에 받았을 때 그냥 수익으로 처리하니까 임대료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받았을 때 처음부터 그냥 1년치를 미리 받은 거니까 부채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처음에 받았을 때 현금을 받았다. 얼마? 120만 원을 받았는데 임대료라고 처리 안 하고 아예 처음에 선수 수익으로 처리하는 회사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쭉 1년이 지나다가 12월 31일이 되면 선수 수익은 이 부채가 임대료는 한 달이 지나가게 되면 그만큼 임대료를 받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선수 수익이 나타났던 거에서 계속 수익으로 대체를 해주면 돼요. 무슨 얘기냐? 원래대로 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얘가 5월 1일이었죠? 그러면 5월 31일 날, 한 달치 지났네? 그러면 내가 맡아놓은 것 중에 한 달치는 이제 지났으니까 수익으로 쳐도 되겠네? 그래서 사변으로 선수 수익을 10만 원을 빼다가 올해 이번 달치 임대료 받은 거야. 그래서 임대료 요렇게 처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기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돌려주지 않아도 되잖아.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또 6월 30일 날 똑같은 분계를 해야 되고 7월 31일 날 똑같은 분계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매달 하는 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결산일 날 한 번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변으로 선수 수익을 없애요. 언제? 12월 31일 날 선수 수익을 몇 개월치를 없애면 되죠? 지난 거예요. 5, 6, 7, 8, 9, 10, 11, 12. 8개월이요. 자, 8개월치 80만 원은 부채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간이 지났으니까. 그러면 이 부채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이번 연도치 임대료로 바뀌는 거죠. 자, 두 가지 경우가 시험에 다 등장을 해요. 처음에 받았을 때 수익으로 처리했다, 부채로 처리했다. 어떤 게 나올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처음에 얘는 처음에 납부를 했을 때 비용 처리했죠? 근데 자산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얘는 부채로 처리하는 경우고. 그러면 납부한 날 8월 1일 날 보험료라고 비용 처리 안 하고 처음부터 선급 비용이라고 자산으로 처리해 놓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8월 31일이 되면 한 달치 보험료는 낸 거죠. 그러면 이건 못 돌려받죠. 한 달이 지났으니까. 그러면 선급 비용을 한 달치를 빼요. 얼마를? 5만 원을 빼다가 이거 왜 자산이 감소했니? 한 달치 보험료 낸 거야. 요렇게 처리를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8월 말, 9월 말, 10월 말, 11월 말 계속 똑같은 분계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귀찮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한 번에 하겠다. 1년치는 12월 31일 날. 자, 선급 비용을 없애주면 돼요. 기간이 지났으니까. 얼마 없애주면 돼요? 몇 개월치? 얘는 올해치니까 8, 9, 10, 11, 12. 5개월치죠. 그래서 25만 원을 뭘로 처리해주면 된다? 보험료로 처리해주면 된다.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둘 중에 어떤 게 시험 문제에 나올지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두 가지를 다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여러분 소모품비 배웠었죠? 앞에서.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앞에서 소모품을 할 때 처음에 자산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얘랑 같은 방식이에요. 얘랑. 자, 이것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게 나올지 몰라요. 자, 184페이지 7번에 보시면 선수금이 나오네요. 자, 선수금은 뭐예요? 계약금 같은 거 이런 걸 미리 받아놨을 때 선수금으로 처리한다. 계약이 완료가 되면 계약금은 없어져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선수금은 미리 받아놨던 걸 나중에 상품을 사거나 그랬을 때 없어지게 된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경우라고 볼게요. 10월 1일 날 계약금을 먼저 현금으로 받았어요. 10,000원. 그러면 선수금으로 회계 처리를 해 놓을 거 아니에요. 자, 이거는 상품을 팔지도 않았는데 돈을 먼저 받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드디어 계약금 받고 10월 3일 날 상품을 파는 거예요. 그럼 회사에서는 상품을 매출을 했어요. 얼마짜리? 10만 원어치를 매출을 했는데, 자, 그러면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계약금은 없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으로 뭐를 없애주고, 선수금 10,000원을 없애주고, 나머지만 받으면 된다는 얘기죠. 되셨나요? 그럼 반대 입장에서 또 볼까요?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 입장에서는 선급금이라고 해놓을 거예요. 1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그러면서 10월 3일 날 드디어 상품을 받으면 하변에 상품 10만 원, 계약이 이루어졌으니까 계약금은 없어져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수금과 선급금에 대한 얘기를 설명드린 거예요. 자, 되셨으면 다음 페이지 예수금 나오네요. 예수금. 예수 그러면 받아서 맡아 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맡아 놓은 돈을 예수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얘기는 직원들 급여 줄 때 급여를 100%다 주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100%를 다 주면 직원이 다음날 출근을 못 할 수도 있어. 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서 국민연금 내야 되고, 그죠? 고용센터에 가서 고용보험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여기, 세무서 가갖고 소득세 내야 되고, 지방소득세 내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너 귀찮지? 나한테 맡겨놓으면 내가 다음 달에 내가 알아서 납부를 해줄게. 그러면서 맡아놓은 게 예수금입니다. 자, 저번에 한번 그런 거 선납세금 설명하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내가 미리 주고 오면 선납세금이고, 내가 맡아놓으면 예수금이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이러한 거를 원천징수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자 10월 5일 날 9월분 급여 직원 급여 200만 원인데 200만 원 중에 소득세 3만 원, 지방소득세
이거의 10%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예요. 3,000원. 건강보험 2만원. 그 다음에 고용보험 5,000원. 그 다음에 국민연금 15만원을 원천 징수하고 나머지를 현금 지급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하변의 직원의 급여라는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급여는 얼마가 발생했는데 200만 원이 발생을 했는데 이걸 다 주지 않았다는 거죠. 세금을 떼놨어요. 세금이나 요거 4대 보험. 그래서 총 얼마를 떼고 20만 8천 원을 떼놓고 내가 맡아놨어요. 그래서 20만 8천 원을 떼고 나머지만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그럼 179만 2천 원이 되겠죠. 자, 이렇게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을 떼고 줘야 된다. 그래서 원천징수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은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주는 무조건 직원들한테 급여를 지급하거나 또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가끔 회사에서 직원들 뭐 CS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래서 강사를 불러다가 회사에서 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럴 때 강사비를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럼 강사비를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인 일반적으로 사업주죠. 사업주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래 놓고 이거를 떼놓으면요. 이걸 갖다 납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10월 10일 날 직원한테 받아놨던 거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자,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본인 부담이니까 이 사람이 다 내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얘기했죠? 건강보험, 그 다음에 국민연금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반반 내야 된다고 그랬죠? 50%씩. 일단 10월 10일 날 직원한테 걷어놓은 거를 납부를 해야 되니까 차변으로 예수금이 20만 8천 원이 없어져요. 그리고 건강보험 반반 낸다고 그랬죠? 반은 직원권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회사 부담분은 건강보험료는 뭘로 하면 돼요? 복리후생비로 회사 부담분 그럼 2만 원을 납부를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고용보험은 보험료라고 처리를 해요. 일반적으로 보험료로 5,000원. 국민연금은 회사 부담분은 세금과 공과로 해줍니다. 그래서 15만 원 회사 부담분 이거를 전부 다 현금으로 갖다 납부를 하면 돼요. 그러면 38만 3천 원을 갖다 납부를 하면 되겠네요. 근데 이거는 만약에 요런 거 있잖아요. 요거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올 때는 뭐로 하세요라고 알려줘요. 대부분이. 국민연금, 회사 부담분은 세금과 공과로 하고 고용보험은 보험료로 하고 건강보험료는 뭐 복리후생비로 해라라고 알려주는데 여러분이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실무에 나가면요. 이거를 굳이 구분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186페이지에 부가세 예수금이 나와요. 예수금은 이렇게 맡아놓는 게 예수금인데 부가세는요. 부가세만 따로 떼서 예수금을 가지고 있어요. 얘는 왜 그러냐면 나중에 부가세 가서 좀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내가 부가세랑 직원한테 걷어놓은 예수금은 구분을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얘는 매달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매달.
근데 부가세는 3개월에 한 번씩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금하고 부가세 예수금은 따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세금 낼 걸. 그래서 부가세, 상품을 매출하면서 부가세를 내가 받아놨다. 이건 나중에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맡아놓은 걸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앞에서 잠깐 설명한 적이 있어요. 부가세 대급금 할 때, 그쵸? 예를 들면, 자, 상품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 상품을 팔았다. 얼마짜리를 팔았는데, 10,000원짜리를 팔았는데, 돈을 얼마를 받아야 돼요? 11,000원을 받아야 됩니다. 자, 부가세는 일반 소비세라고 해서 소비되는 모든 물품에 붙어 있다라고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얘는 상품을 10,000원짜리 팔았지만 1,000원을 더 받아놨어요. 이거는 세금 받아놓은 거라고 그랬죠? 그럼 내가 받아놨다가 얘를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받아놓은 걸 부가세 예수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고, 한 사람 입장에서는 상품을 얼마짜리를 샀는데 10,000원짜리를 샀는데 현금을 얼마 주고 온다는 거예요? 11,000원 주고 오는 거예요. 1,000원은 야 부가세 네가 대신 내 그러면서 맡겨놨거든요. 그걸 부가세 대급금이다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부가세만 따로 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되셨으면 187페이지에 보면 미지급 세금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 때는 그냥 미지급 법인세나 미지급 부가세 이때 많이 써요. 다른 세금에는 안 나타나는데 부가세나 법인세 나중에 낼 때 그때 적용되는 게 미지급 세금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자, 보세요. 회사에서 12월 31일 날 결산을 통해서 손익계산서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손익계산서 계산할 때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뭐가 나오고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여기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뺐을 때 영업이익이 나온다고 했고요. 자, 여기에다가 영업 외 수익을 더하고 영업 외 비용을 빼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을 가지고 법인세를 얼마 내야 될지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오면 이만큼 법인세를 내야 된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가 뭐다? 당기 순이익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2월 31일 날 우리가 내야 될 법인세가 얼마인지 결정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법인세는 언제 신고납부하라고 그랬어요? 3월 달에 신고납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2월부터 3월 달까지는 세금을 내야 될 거를 아직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산일 날 법인세가 얼마인지 결정이 되면 하변에 법인세 등 나왔다. 근데 지금 낼 거 아니니까 3월 달까지 뭘로 잡아놔요? 미지급 세금으로 잡아놓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사용하는 개정 과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중간 예납을 했다든지, 우리 앞에서 그런 거 배웠죠? 선납세금 할 때 중간 예납을 했다든지 이자를 받으면서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떼주고 왔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뭘로 처리하기로 했어요? 선납세금으로 처리를 해놓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내가 중간 예납세액을 선납세금을 냈어요. 미리 낸 게 1,000원이 있다라고 가정하면, 그러면 12월 31일 날 법인세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내야 된다라고 결정이 됐다 쳐볼게요. 그러면
10,000원을 다 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미리 낸 게 있으니까. 이럴 땐 대변으로 헌납세금 1,000원을 없애주고 나머지만 미지급 세금이 되는 겁니다. 자, 나중에 여러분들 결산할 때 또 보시게 될 거예요. 요거 이해되시죠? 미지급 세금 뭔지 되셨죠? 그리고 또 하나가 어떤 경우에 부가세 때문에 나오기도 하거든요. 부가세 때도 미지급 세금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 부가세는요. 회사에서 부가세 신고는 1년에 법인을 기준으로 개인은 1년에 2번만 신고하면 되는데 법인은 1년에 4번을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법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있잖아요. 자, 얘를 일단 반을 나눠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두 번으로 나눠서 앞쪽을 1기라고 얘기를 하고 뒤쪽을 2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를 세금을 6개월에 한 번씩 세금을 걷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라 입장에서는 세금을 빨리 걷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나눴어요. 1월에서 3월 31일까지를 1기에 대한 예정 신고 기간이고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1기에 대한 확정 신고 기간이라고 해요. 2기도 마찬가지로 7월에서 9월 30일까지는 2기 예정 신고 기간이라고 하고 10월 1일에서부터 12월 31일까지를 2기 확정 신고 기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회사는 운영을 하면서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에 부가세가 붙어 있는 거래를 하게 되면 언제 신고 납부해야 돼요? 다음 달 25일, 4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되고 4월에서 6월 걸까지는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고요. 7월에서 9월 것까지는 10월 25일까지 신고해야 되고 10월에서 12월 것까지는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거 어차피 부가세 가서 다 배워야 되는 내용이에요. 지금 알아두시면 좀 더 유리하겠죠? 자, 그러면 A라는 회사가 있어요. A라는 회사를 보면 얘네가 예를 들면 1월 7일 날 상품을 사온 거예요. 자, 그래서 상품을 10,000원짜리를 사왔는데 현금을 얼마 지급한 거예요? 부가세까지 줘야 된다고 해서 11,000원을 지급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1,000원은 뭘 주고 온 거라고요? 부가세 주고 왔으니까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 놓고 2월 5일 날 상품을 팔았어요. 이 상품을 얘네가 얼마에 파냐면 자, 상품을 15,000원에 판다고 볼게요. 그러면 상품 매출로 15,000원어치를 파는 거예요. 지금 10,000원에 사다 15,0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 현금을 얼마를 받는다고요? 이럴 때는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16,500원을 받는 거예요. 되셨나요? 15,000원을 왜 받아놨어요? 부가세를 받아놓은 거다.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해서 1,500원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얘는 장사를 하나도 못했다고 볼게요. 그럼 한 번밖에 못 팔았어. 그러면 얘는 3월 30일을 기준으로요. 3월 31일을 기준으로 부가세를 정리를 해줘야 돼요. 왜 정리를 해야 되냐면 1월에서 3월 것까지는 이때 신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4월부터 6월 걸 또 모았다가 7월에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월 말, 6월 말, 9월 말, 12월 말이 되게 되면 부가세를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때 3월 말에 자 부가세 대급금을 대변으로 없애요. 얼마를? 1,000원을.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도 정리를 해줘요. 얼마를? 1,500원을.
그리고 500원은 납부를 해야 되니까 얘를 미지급 세금으로 잡아놓는다는 얘기. 자, 그럴 때 미지급 세금 계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부가세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얘가 지금 그러면 얘는 왜 500원만 내느냐? 나는 1,500원을 받아놨지만 1,000원을 주고 왔으니까 난 500원만 납부하면 돼. 이런 식이거든요. 부가세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 요렇게 잡아놨다가 우리가 언제 납부한다고 그랬죠? 4월 25일이니까 4월 25일 날 차변으로 미지급 세금을 없애고 500원 현금으로 갖다 납부를 해주면 됩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미지급 세금이에요. 다음 11번에 보시면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것도 한번 예전에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 자, 예를 들어서 2018년 10월 1일 날 3년 후에 지급하기로 하고 뭐 1,000원을 차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요 날은 3년 후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장기 차입금이 되겠죠. 1,000원. 뭐 현금으로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요. 자, 그러면 얘는 결산일이 됐을 때 아직도 2년 9개월 정도가 남은 거죠? 갚아야 될 날짜가. 그럼 그냥 두는 거예요. 장기 차입금으로. 2019년 12월 31일이 되면 아직 1년 9개월 정도가 남았죠? 그럼 아직도 그냥 장기 차입금이에요. 그런데 2020년 12월 31일이 되면 얘는 만기까지 9개월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면 원래 장기 차입금은 비유동부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갚을 날짜를 신경을 별로 안 써도 되잖아요. 아직 1년 넘게 남았으니까. 근데 요때가 되면 내년에 갚아야 되는구나.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한 차원에서 장기 차입금을 없애줘요. 차변으로. 장기 차입금 1,000원. 그런데 얘를 왜 없앴냐? 얘는 내년 중에 갚아야 된다. 그러면 유동성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뭘로 바꿔놔요? 단기 차입금으로 바꾸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원래 장기였는지 아니었는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를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걸로 바꿔 놓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장기 부채였는데 유동성이 생겼다. 내년엔 갚아야 된다. 그래서 장기 차입금을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이런 걸 말할 때 유동성 대체를 해라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자, 그럴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유동성 장기 부채입니다. 얘도 시험 문제에 실기 시험 문제에 결산 문제로 자주 나와요. 간단하게 뭐 유동성 대체해라 이런 말로 대부분 나오긴 해요. 다음 187페이지에 12번 보시면 이번엔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형태냐면 자, 여러분은 지금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자본을 배워야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개인 회사가 아닌 주식회사는 자본이 여러 종류로 나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회사에서는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을 이익, 잉여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보세요. 회사에서는 영업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게 되면 이 벌어들인 돈을 누구한테, 주주들한테 뭘 해줘야 돼요? 배당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배당을 얼마를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결정을 하는 회의가 있어요. 그게 주주총회라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영업활동을 통해서
손익계산서나 이런 것들을 작성을 했겠죠. 말일 기준으로. 그러면 3개월 이내에 뭘 해야 되냐면 주주총회를 합니다. 그럼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얼마 할지 결의라는 걸 해요. 결정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미지급 배당금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주주총회 때 배당을 주진 않아요. 배당을 주주총회 때 결정이 되면 다음 달 정도, 한 달 이내에 통장으로 보내줘요. 입금을 해줘요. 그러면 주주총회 때 결정이 나면 이익을 없애고 그만큼을 배당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날 결정만 했지 준 건 아니라서 이 배당 줄 걸 뭘로 잡아놓는 거예요?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잡아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놨다가 실제 지급하는 때에 미지급 배당금을 없애고 현금으로 지급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결의일과 지급일의 중간에 잠시 보관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나요? 그것만 지금은 기억하세요. 요거에 대한 얘기는 자본을 설명해야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얘는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주주총회를 통해서 배당을 결의를 하게 되면 결의했을 때 현금 배당 주기로 한 걸 뭘로 잡아놓는다? 미지급 배당금으로 잡아놓는다. 요 정도만 기억하세요. 지금은. 자세한 건 뒤에서 자본을 설명하면서 한 번 더 하도록 할게요. 다음 넘어가시면 13번에 가술금이 나와요. 가술금도 저번에 배우긴 했죠. 돈이 들어오기는 했는데 원인을 모르는 경우. 그래서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일시적으로 뭘로 잡아놓는다? 가수금으로 잡아놓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내용이네요.